이렇게 빠지는데도 나스닥이 그 방어를 했던 건 애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좀 더 디테일을 하면 애플이랑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이미 진작 무너졌고 애플이 버텨줬던 게 지금 무너졌다는 겁니다. 요거 시그널이에요. 자, 비트 16.6K 가격이 살짝 빠졌습니다. 살짝 빠졌고 사실 뭐 변동은 없어요. 변동은 없는데 우리 새로운 나야님 정리본 뒤집어지네요. 오늘 멤버십 분들 정리본 꼭 보세요. 예습본 뒤집어집니다. 그 내용 하나만으로 그냥 코피가 잘잘. 자, 16.6K 비트코인 반등 없습니다. 가격 반등 없는데 알트들이 살짝 그렇게 반등이 있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면 2100만원 보이실 거예요. 이거 딱 보고 어떤 생각 드시나요? 비트 가격 2100만원. 우리 감스타님 역시 짬밥이 무시 못해요. 환율 보이죠? 그리고 지금 김프도 적습니다. 1%가 안 돼요. 그리고 환율 달러가 살짝 올라가면서 비트 가격이 좀 빠졌죠. 원래 비트코인이 이제 달러 기반 상품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그대로야. 근데 2120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싸 보이는 환율, 우리 환차익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멤버십분들 시그널 3월달에 들었나요? 5월달에 들었나요? 해외거래소에 그냥 보내놓기만 했는데 앉은 자리에서 30% 40% 수익을 내버려. 현금을 갖고 있었는데도 환차익 때문에 30-40% 수익이 나는 그런 매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 457원, 비트코인, 도지코인. 그래서 코인 이슈가 항상 뭐 해외거래소나 뭐 MEXC, OKX 거래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환차익 때문에 그래. 환율 때문에. 그리고 김프, 여프 요거 수수료 때문에. 오늘 멤버십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건데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코인 이슈가 진짜 돈만 벌겠다. 나 저 돈 많이 벌어 볼래. 그러면 방송 안 합니다. 방송 안 하고 뭐 할까? 해외 거래소랑 국내 거래소 왔다 갔다 환트레이드 합니다. FTX 샘뱅크런이 100억 이상 벌었던 게 환트레이드예요. 근데 그걸 또 방송에서 보여드리면 또 위험 부담도 있고 그게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한테는 이렇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하면은 좀 뒤집어지게 잘할 건데 라는 생각을 잠시 동안만 몇 초 동안 해봅니다.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11%. 자, 테슬라 좀 얘기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빠졌습니다. 미국 주식이 빠졌는데 전체적으로 뭐 빠졌다고 해야겠지. 근데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어요. 왜 나스닥이 빠졌는지 한번 짚어드리고, 자, 우리 코인 시장 역시 좋지 않습니다. 자, 비트 보이시나요? 롱비율 79.48%. 80% 육박하면 뭐 나온다 말씀드렸었죠? 롱청산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80% 육박했습니다. 오늘 요거 그냥 딱 끝났어. 시그널. 여기서 이제 방송 종료해도 될 만큼 시그널 딱 79% 요거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기시다 정부 일본은행 금융완화 공동성명 개정의 시기상조. 기시다 총리가 이제 뭐 성명 발표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꺼냈는데 도쿄에서 강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제 강연이 있는데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그거겠죠. 긴축을 할 거냐, 금리 인상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냐, 그거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일본은행 총재를 결정하고 나서야 할 이야기.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4월 8일날까지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8일까지죠. 4월 달에 새로운 일본은행 총재가 딱 임명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논의하겠다.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자, 이거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복습? 예습 겸. 시장은 내년 4월 달에 일본이 긴축을 하는구나. 금리 인상을 하겠구나. 자, 그러면 미국 채권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 시장이 이렇게 받아들였어. 기시다 총리가 4월 달에 보재 다시 얘기하재. 그럼 미국 국채 채권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은
채권 다 팔고 일본 감. 뭐 한 번에 일본 가지 않겠지만 채권 매도량이 조금씩 나오겠죠. 그러면 채권을 던지면 채권 가격 빠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크리스마스 끝나고 이제 장이 휴장했다가 미국 증시가 이제 빠졌던 이유가 또 뭐냐면 미 국채 금리가 살짝 올라왔어요. 살짝까지는 아니고 반등을 했죠.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어느새 이렇게 빨리 올라온지는 몰랐어. 사실 코인위시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3.8 지금 보이시죠? 3.82 다시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2년물 금리는 4.4 큰 폭으로 올라왔죠. 채권 매도세가 쭉 나오면서 채권 금리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일본이 이제 뭐 금리를 인상을 할지 긴축을 할지 그냥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아마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거는 내년 4월 정도 생각을 해봐도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미국의 이제 뭐라 그럴까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제 뭐 그런 경제 정책은 살짝 이제 반대로 꺾일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보통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 공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시차가 존재한다. 이번 연도 연초부터 미국의 급격하게 금리를 들어 올리고 그때 밑에서 받쳐줬던 게 일본. 채권 다른 국가들 막 환율 방어하고 우리나라 막 미국 국채 던지고 이것저것 다 할 때도 꿋꿋하게 참았던 게 일본. 대신 미국이 어느 정도 금리를 올려놓고 있는 순간 떨어지는 시점에 맞춰서 일본은 쭉 올라간다. 근데 일본과 같은 국가가 한 가지 더 있죠. EU와 일본, 영국 파운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중간에서 혼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 누구예요? 중국, 위안화. 혼자만 붕 뜬 겁니다. 4개월 동안 금리를 올려야 될지 떨어뜨려야 될지 못 정해. 금리를 올리자니 부동산 시장 다 망할 것 같고 금리를 내리자니 어떻게 해요? 위안화 가치가 바닥으로 갈 것 같아. 왜? 엔화, 유로와 달러는 이미 강세고 파운드화까지 지금 절상하는 움직임이죠. 이거 노린 겁니다. 미국이 이거 노린 거예요. 너네 돈 풀어야 되는데 돈 못 푸는 거 알아. 돈 못 풀게끔 내가 만들어줄게.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자,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일본 장기금리 상승, 2년물 낙찰금리 7년 만에 첫 플러스, 마이너스 금리에서 플러스 금리로 돌아섰다는 거, 요거. 이런 식으로 돌아서니까 신기한 게 또 뭐냐면 일본이 그동안 미국한테 해왔던 거 보답을 받기 시작했어. 어떤 보답을 받아요? 일본에 있는 부동산 거래량이 미친듯이 늘어나. 그리고 일본의 재투자가 일어나. 일본 반도체 투자가 일어나고 일본 산업이 성장이 나와. 지금까지 뭐였어요 일본? 잃어버린 20년 30년 성장이 안 나왔어. 근데 이러한 1년 동안 그 사이클을 통해서 일본이 성장률이 나오고 있죠. 일본이 3.7% 물가가 높이 올라갔는데 그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일본은 물가 올라가야 돼요. 물론 금리도 부채도 많고 물가도 높게 되면 일본한테 위험한 거 맞습니다. 근데 디플레이션 국가한테는 건강한 인플레이션은 좋다. 거기서 인플레이션 조금 조절해주고 일본 투자가 활성화 일어나고 일본 증시며 부동산이 살아나면 그것만큼 일본은 없겠죠. 다시 성장을 하는 겁니다. 몸으로 따지면 죽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이 제세 동기를 딱 갖다 주고. 이해되셨죠? 자, 중국 내달 8일부터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 폐지. 자, 리플. 자, 오늘 리플 얘기 없는데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리면 오늘 멤버십 시그널 영상 올려드렸죠. 리플 SEC 소송 관련해서 정리해 놓은 거 올려드렸습니다. 영상 꼭 챙겨보세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내용 다루는 곳 단 한 곳도 없을 겁니다. 뒤집어지는 거. 자, 왜 SEC 소송이 언제 끝날지 자 한번 보시고. 자, 중국이 내달 8일부터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 폐지를 했죠. 폐지를 했는데 이게 뭔 내용이냐면, 자, 해외 입국자들 딱 들어오면 PCR 검사하고 뭐 2주 동안 대기하고 이런 것들이 싹 다 없앤다는 거예요. 그 뜻은 아, 중국도 제로 코로나 가는구나. 진짜 힘들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너네 힘들지, 외화벌이 힘들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중국이 사실상 제로 코로나 정책 선언을 한 건데, 대만 언론에서 어떤 찌라시가 나왔냐면 중국인의 총 20% 가까이가 한 2억 5천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 요런 얘기들을 합니다. 대만에서. 근데 뭐 중국 그 정부 그거라 그래요. 서류라 그래요. 근데 그건 모르지, 찌라시니까.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중국의 이젠 최대 명절 1월 24일 3주 전부터 시행이 됩니다. 얘네들은 그 땅덩어리 크기 때문에 춘절이 있죠. 24일 춘절 딱 치면은 2월 초까지는 그 파급 효과가 엄청 날 거예요. 코로나가 더 심각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코로나 리오프닝이 단기간으로 될 수 있을까? 진짜 뭐 1월 중순, 2월달 중국 코로나 잠잠해진대. 그 기사 믿을 수 있을까? 단기간 좋아지기에는 힘들다는 겁니다. 리오프닝 힘들다. 자, 그러면 중국의 그래도 이제 나중에 2월, 3월 나중에 지나게 되면은 코로나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8일부터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 폐지돼? 중국도 코로나 정책 제로 코로나 들어가는구나. 시장은 요걸 좋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좋게 받아들였는데, 자, 중국이 경기를 회복해. 그러면 채권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미국 국채 채권 투자자야. 채권 시장에 있는 투자자야. 중국이 경기 회복을 한대. 그럼 채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 전에 코인 이슈 방송에서 이제 시장의 트렌드는, 포커스는 금리 인상 폭, 물가, 거기서 뭘로 바뀌었다 말씀드렸죠? 경기 침체로 바뀌었다 말씀드렸죠. 그럼 경기 침체에는 어떤 상품을 투자해야 돼요? 어떤 투자 상품? 경기가 힘들고 리세션이 일어나고 침체니까 안전한 채권 상품을 사야겠다. 그럼 반대로 중국의 경기 회복은 원유라던가 에너지나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소비가 뒤집어진다는 건 뭔 뜻이에요? 아, 경기 침체가 좀 덜하겠구나. 그러면 경기 침체 때문에 샀던 채권들 어떻게 될까? 채권이 당연히 매물이 나오겠죠. 야, 중국이 이렇게 해준대. 소비도 일어나고, 지금 중국의 코로나 요거 다 풀려가지고, 우리나라 명동 가서 소비도 해주고, 해외 가서 뭐 유럽 여행 명품도 사주고, 채권 굳이 가져갈 필요 없지. 안전한 거, 리스크 좀 변동성 있는 리스크 상품들 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채권 매도량이 나오면 채권 금리가 또 어떻게 돼요? 채권 금리가 쭉 올라가죠. 자, 기시다 총리, 일본 긴축한대. 미국채 팔면서 채권금리 올라가고, 그리고 중국 경기 침체 요거 기대감 가져. 채권 매도량 나오면서 채권금리 쭉 올라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미국 증시 쭉 빠지죠. 좋지 않죠. 이해되셨나요? 왜 떨어진지, 왜 금리는 올라갔고, 요거 우리가 딱 짚을 수 있어야 돼요.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 중에 뭐 S&P 500이고 뭐 다우고 나스닥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스닥이 많이 빠졌어. 나스닥이 왜 빠졌을까, 많이? 나스닥은 우리 코인 시장이랑도 비슷해. 우리 뭐 한 3개월, 4개월?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분석하신 분들, 막 차트쟁이 분들, 나스닥 차트 보고 이렇게 분석하셨죠. 나스닥과 비트코인 성격이 뭐다? 비슷하다. 미래지향적인, 미래기술주. 자, 근데 나스닥이 이렇게 크게 빠졌어. 나스닥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제리님. 맞아요. 금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나스닥. 왜? 금리가 높아. 대출이 막 많고, 당장 나가야 되는 이자들이 너무 많아. 근데 막 미래 전기자동차를 내가 돈이 있어. 근데 막 미래에 몇십 년 뒤에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을 투자할까? 아니면 당장 내가 밥을 먹고, 식량을 만들고, 닭고기를 만들고, 코카콜라 맨날 먹는 이런 당장 현금 매출이 발생하는 이런 기업들을 투자할까? 당연히 미래가치주보다는 미래가치주 당연히 안 담고 지금 현재 가치주, 지금 중요한 주식들 담는다. 매출들 잘 나오고 실질적으로 현금 많이 보유하고 매출이 눈으로 보이는 이런 기업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아주 파고 들어가죠.
애플 주가 1년 반 만에 최저. 중국 아이폰 생산 차질 여파. 뭐 국채금리가 올라갔고 채권 시장이 뭐 안 좋고 미국 증시가 안 좋고 떨어질 수 있어요. 이번 연도 뭐 수차례 수도 없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애플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거. 1년 반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중국 아이폰 생산 차질 여파. 애플이 떨어졌다는 거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기존에 지금 나스닥을 애플과 테슬라 이 두 기업이 이끌고 갔습니다. 막 뭐 우리 나머지 막 전기차 기업들 주가 보니까 마이너스 막 80, 90, 루시드 마이너스 82.4, 리비안 마이너스 81.5, 메타, 페이스북 64.9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 이렇게 빠지는데도 나스닥이 그 방어를 했던 건 애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좀 더 디테일하면 애플이랑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이미 진작 무너졌고 애플이 버텨줬던 게 지금 무너졌다는 겁니다. 요거 시그널이에요. 요거 시그널입니다. 애플이 지금 떨어진 게 어느 우리가 지금 자산시장 미국 주식에 있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앞으로 더 빠질 건지 이제 올라가는 신호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중국 아이폰 생산 차질 여파로 인해서 애플 주가가 1년 반 만에 최저치다. 애플 많이 빠졌어요. 빠졌고 테슬라 69% 급락한 테슬라. 올해 최악의 주식. 테슬라 많이 빠졌습니다. 코인 이슈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 1번. 테슬라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를 추천해드리지 않는다. 어떤 분이 테슬라 사도 되나요? 코인 이슈님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인이슈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테슬라 힘들다. 왜? 제일 메인 이유는 미국과 주식의 죄송합니다. 미국과 주식이란 미국과 중국의 무역이라던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서로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기업이 누구다? 테슬라. 지금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중국에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생산도 못했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중국의 BYD라고 BYD가 그 판매량이 90%인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밀렸다는 겁니다. 테슬라 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밀린 이유 중에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가격이 저렴한 이제 힘드니까 부동산 시장도 무너지고 돈도 없고 이제 쪼달리는데 전기차는 사야 돼. 그러면 기존의 테슬라 이런 고급 차량보다 당연히 저렴하고 중국 국내 BYD 차량이 또 낫겠죠. 판매량도 쭉 밀리고 앞으로는 이런 리스크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든 뭐 기술력이든 뭐든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면 중국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난다? 반미 운동. 테슬라 사지 말자. 미국 거 자동차 전기제품 뭐든지 다 사지 말자. 그러면 테슬라가 가장 1순위로 타격을 입는다. 그래서 테슬라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저것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힘들다. 근데 많이 빠졌어요. 지금 아마 테슬라 매수하시는 분들이 지금 좀 많다고 하는데 좀 여기서 더 할 것 같은데 자세한 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애플이 떨어졌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나스닥을 지탱해주고 지금까지 받쳐왔던 애플이 빠졌다? 애플의 기업 실적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소비라던가 미국의 많은 경제적인 이런 지표들을 알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애플의 실적 발표가. 근데 아직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런 뭐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이렇게 쭉 빠진 거죠. 근데 애플이 만약 무너진다? 그렇게 되면 코인 이슈가 말씀드렸던 기업 실적 발표 싹 다 무너지는 그런 장면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보시게 될 거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이벤트 중에 하나가 애플이다. 애플 실적 발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미국 11월 무역 상품 무역 적자 대폭 축소. 자,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기사가 좋은 기사일까 나쁜 기사일까? 미국한테는 좋고 우리한테는 나쁘지 않을까요? 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요거 잘 읽으셔야 돼요.
미국 11월 상품무역 적자 대폭 축소. 요게 결과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좋지 않게 받아들였어요. 시장은 좋지 않게 받아들였다. 자, 미국의 11월 상품 무역 적자 대폭 축소가 나왔는데 10월보다 적자 폭이 15.6%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번 연도 연초에 적자 폭이 제일 컸을 때가 1000억 달러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보다 한 170 몇 억, 한 800억 대니까 적자가 줄었다는 거는 수출 마이너스 뭐 수입이나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니까 많은 양을 수출했고 수입량이 뭐 줄어들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적자 폭이 줄었대. 이거 좋은 얘기입니다. 미국한테 좋은 얘기예요. 근데 디테일하게 봤더니 자, 보시면 상품 수출은 3.1% 감소했어. 근데 수입은 7.6% 감소했어. 이게 무슨 뜻일까? 수출량은 많이 감소 안 했는데 그에 비해서 수입이 많이 감소가 됐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제조업 시작했다는 뜻인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빠르고. 이게 뭐냐면 미국이 기축통화 자리에 오를 수 있고 달러가 지금 기축통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은 1970년대 이후로 뭐 어떻게 돼요? 무역수지라던가 경상수지나 이런 것들이 흑자다 적자다? 70년대 아마 80년대 초 쌍둥이 적자 그 이후까지 그때부터 계속해서 적자다. 왜? 중국이 기축통화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뭐 금융개방이라던가 뭐 금융 이런 소득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라던가 이런 외환 뭐 수급하는데 굉장히 예민합니다. 민감해요. 그 뜻은 뭐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년 40년 동안 경상수지든 무역수지든 적자인데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해준다는 겁니다. 소비를 많이 해주고 경상수지든 무역수지든 적자를 버틸 수 있는 경제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장이 나왔던 국가고 수출을 했던 국가야. 경상수지 굉장히 예민하고 요거 조금만 떨어져도 중내산의 얘기 나오는 힘들다는 겁니다. 미국은 그만큼 소비의 국가. 중국이 만들고 미국이 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소비가 줄었다는 거는 제롬 파월 연준이 말했던 경기 침체 요거 들어서겠구나. 힘들겠구나. 우리가 우려하는. 그래서 좋은 점은 뭐예요? 미국은 적자 폭이 감소했다. 코인 이슈 말대로 이제 킹 달러에서 뭘로 간다? 킹 GDP로 가겠구나. 딱 요거 적자표 보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 있어야 돼. 미국 3분기 GDP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좋게 나왔죠. 4분기도 생각보다 좋게 나오겠구나. 미국 GDP 장점 킹 달러에서 킹 GDP로. 자, 단점은 미국이 소비가 줄었다는 거는 경기가 그만큼 안 좋구나. 경기가 안 좋구나. 경기 침체 내년에 조금 더 갈 수 있는 확률이 살짝 올라갔다. 이해되셨죠? 요렇게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내년에 나옵니다. 내년도 나오고 대신 경기 침체는 진입하는 방향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는 거.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12월 29일 미국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22시 30분 내일 10시 반에 발표됩니다. 요것도 중요한 지표지만 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이미 좀 많이 꺾였다. 추세가 힘들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2만 5천 건 고용지표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